70이 넘은 노인의 결혼 소식에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상대는 무려 65년 전 첫사랑. 17의 설렘은 말 한마디 못해본 채 시간 속에 묻혔고 서로 다른 사람과의 결혼과 이혼을 거쳐 그렇게 잊힌 줄만 알았던 이름이 어느 날 다시 들려왔죠. 그는 몰래 그녀를 도왔고 그녀는 그 도움을 알아채면서도 외면했으며 아내는 그 모든 시간을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악하지 않았고 누구도 완전하지 않았던 삼각의 시간. 과연 이들의 사랑은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다. 잊은 줄 알았던 그날의 볕, 나무 그늘 아래 서 있던 작은 소녀, 그녀의 이름이 이제와 머릿속을 맴도는 건 아마 내 삶이 그 끝자락에 다다랐다는 걸 직감해서일까? 지금 내 나이는 82. 살 만큼 살았다고는 하지만 이상하게도 끝이 가까워질수록 시작이 선명해진다. 처음 마음이 떨리던 순간, 말 한마디 제대로 못 꺼낸 그날의 아쉬움이 한 겹 한 겹 쌓인 채로 내 가슴 속에서 아직도 숨쉬고 있다. 1960년 여름이었다. 나는 17이었다. 가난했지만 참 열심히 살았던 시절이다. 오전 수업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와 농사일을 거들었고 밤마다 켜진 백열등 아래에서 국어 교과서를 외우며 잠들곤 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였지만 유일하게 특별했던 존재가 있었다. 그애, 윤미선. 같은 반도 아니었고 말 한마디 제대로 섞어본 적도 없다. 다만 아침마다 학교 교문을 지나갈 때면 꼭 보게 되는 얼굴, 체육 시간이면 운동장 끝에서 조용히 친구들과 웃고 있는 모습, 바람에 날리는 단발머리, 웃을 때마다 살짝 올라가는 왼쪽 눈꼬리. 모든 게 내게는 하나의 장면처럼 각인되어 버렸다. 나는 그 애를 단 한 번도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다. 아니, 입 밖으로 내본 적이 없다.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불러봤지만 그 이름을 입술로 말하는 순간 어쩐지 모든 게 깨져버릴까봐. 어느 날 수학여행 전날이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자신감이 붙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2번 다시는 없을 거야. 친구들 몰래 작은 쪽지를 썼다. 윤미선, 잠깐 시간 괜찮아? 그 한 줄이었다. 그걸 종이 비행기처럼 접어 그녀 책상 위에 남겨두고 나는 교문을 나섰다. 그날 밤 난생 처음 꿈속에서 누군가를 기다렸다. 그녀였다. 그러나 꿈에서조차 그녀는 오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날 수학여행은 취소되었다. 서울로 전학 간단다. 아무런 인사도 없이. 그의 책상은 텅 비어 있었다. 그 텅 빈자리만큼이나 내 마음도 공허해졌다. 들리기로는 그녀가 서울에서 친척과 함께 산다고 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 내가 대학에 합격해 상경했을 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윤미선? 아, 걔 결혼했잖아. 서울서 잘 사는 것 같던데.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술이라는 걸 입에 대보았다. 뜨겁고 쓰디쓴 그것이 식도를 타고 넘어갈 때마다 미련도 분노도 슬픔도 다 한 번에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그래야 했고 그래야만 했다.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 서로 큰 기대 없이 만나 조용히 결혼했다. 아이 둘을 낳고 직장을 다니며 그렇게 20년이 흘렀다. 이름만 불러도 눈시울이 붉어졌던 사람을 점점 더 잊은 줄 알았다. 정말 다 잊었다고 믿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우연히 오래된 동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야, 너 윤미선 기억하지? 걔 이혼했대. 몇 년 전에. 그 말이 귓가에 맴돌며 수화기 너머로 메아리 쳤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 말을 머릿속에서 되씹고 또 되씹었다. 윤미선이 이혼을 했다고? 그날 밤 나는 서랍 속 깊은 곳에 숨겨둔 오래된 졸업 앨범을 꺼내들었다. 1학년 8반 구석에 조용히 웃고 있는 그 애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녀가 웃고 있었다. 아니, 그렇게 보였다. 세월에 바래진 사진 속 그 미소가 마치 나를 향해 괜찮니? 라고 묻는 듯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다. 회사 퇴근 후 그녀의 동네 병원을 서성이기. 병원 앞 슈퍼에서 생수 하나 사 마시며 진료실 입구를 바라보기. 혹시나 마주치지 않을까? 혹시나 그 미소를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진짜로 그녀를 보게 된 날. 하필 비가 오는 날이었다. 우산도 없이 아이 손을 잡고 병원에서 나오는 그녀.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그녀는 그 작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독였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 눈이 마주쳤다.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눈빛이 닿았고 그녀는 아주 천천히 웃었다. 그 웃음은 변하지 않았다. 사진 속 그때처럼.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을 피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래된 통장을 꺼냈다. 그리고 그녀가 다니는 병원 이름을 적었다. 의료비 후원자 익명. 나는 그렇게 65년 만에 다시 그녀 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보통의 일요일 오전이었다. 아내는 거실 커튼을 열며 봄볕을 들이고 있었고 나는 습관처럼 발코니 화분에 물을 주다 잠깐 멈췄다. 문득 허리를 굽힌 자세로 멈춰 선 채 멍하니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를 바라봤다.
오늘이 그의 아들의 대학 등록 마감일이었다. 며칠 전 병원 원무과를 통해 어렵사리 손에 넣은 이름 없는 계좌번호 하나. 내 이름도 정체도 밝히지 않고 꽤 많은 액수를 송금해뒀다.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까지. 서류상 보증인도 없는 그녀의 자식을 대신해 조용히 그렇게 했다. 이름 없는 지원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병원 원무팀 여직원의 그 말 한마디가 내겐 꽤 오래 남았다. 그 어떤 인사보다 오래 따뜻하게. 처음엔 그저 아이 때문이었다. 병원비만 도와주자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난 그 아이의 학비도 생활비도 심지어 그녀의 월세가 밀리지 않도록 관리비까지 대신 납부하고 있었다. 내 손길이 머문 흔적은 절대 그녀에게 들키지 않게 했다. 수신자명은 익명, 연락처는 차단, 입금도 분산. 말하지 못할 이유가 있어서였다. 나의 삶에는 내 곁에 오랜 세월을 함께한 또 다른 가족이 있었으니까. 당신 오늘도 나가? 일요일인데. 아내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커피잔을 손에 쥐고 창밖을 내다보며 무심히 묻는 말투였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밖에 공기 좀 쐬려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아내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 감정 표현은 적지만 미세한 균열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다. 최근 아내의 눈빛이 자주 흔들렸다. 그건 의심이라기보단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을 알아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가까웠다. 나는 그 눈빛을 마주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려왔다. 사랑했었다. 아니, 지금도 사랑한다. 내 곁에 있어준 이 여인을, 내 아이들을 낳고 키운, 내 삶의 중심을 지켜준 사람을. 그런데 어째서인지 자꾸만 지난 시간이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며칠 전이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아내가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내 방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그녀였다. 미선. 학창시절 앨범 속에서 오려낸 사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사진을 뒤집고 책상 위에 다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방을 나가며 문도 닫지 않은 채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대로 꼼짝하지 못한 채 깊은 밤 침묵 속에 박제된 사람처럼 서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내 마음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더 완벽하게 숨겨야 했다. 그녀를 도우면서도 동시에 내 가족의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아야 했다. 나는 매주 한 번 마치 운동하러 간다는 핑계로 조용히 외출했다. 도봉구 한 산동네에 위치한 조그마한 약국 근처, 그 건물 옆 헌책방에 폐간된 잡지 사이에 미리 넣어두는 방법으로 그녀의 약값을 감당했다. 그녀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도 내 마음은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다시 고백할 생각도 다가설 욕망도 없었다. 그저 그 애가 내 청춘의 모든 것이었고 한 번쯤은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상처받지 않게.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동네 구멍가게 앞 평상에 앉아있던 내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여보, 지금 어디야? 아내였다.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 끝이 평소와 달랐다. 떨림과 조용한 분노가 섞인 아주 익숙하면서도 오랜만인 그 어조였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혹시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는 거야? 그녀는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하지만 어떤 말도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침묵이 흐르고 수화기 너머로 아내가 다시 속삭이듯 말했다. 윤미성 그 사람 맞지? 나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 사이엔 긴 침묵이 흘렀다. 식탁 위 대화도 함께하는 산책도 사라졌고 서로의 시선은 마주치기를 피했다. 내가 먼저 깨야 했다. 이 어색한 침묵을.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다. 그녀 미선. 이제는 직접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아내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 날카로웠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지도 눈물을 보이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진실을 확인한 사람처럼. 그날 이후 나는 한동안 집에 일찍 들어갈 수 없었다. 퇴근을 가장한 도피, 산책이라는 이름의 방황, 그리고 무거운 마음을 달래기 위한 밤하늘 응시. 하지만 결국 나를 기다리는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집안은 늘 정돈되어 있었고 식탁엔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된장국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묻지 않았고 나는 말하지 않았다. 그건 우리의 평화였지만 동시에 파국을 향한 예고장이었다. 그러던 어느 오후 나는 문득 그녀가 일하는 약국 앞을 지나게 되었다. 늘 반듯한 앞치마를 메고 환자들을 응대하던 그녀는 그날따라 약장 앞에 서서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다. 내가 그 시선을 따라가자 그곳엔 병원 앞 벤치에 앉아있는 미선이 있었다. 혼자였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멀리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몰랐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그녀를 보고 있다는 걸? 그 순간 약국 유리창 너머의 아내와 병원 앞 벤치의 미선, 그 두 사람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더는 피할 수 없겠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직접 만나자. 내 감정을 확인하자. 이 모든 오해와 침묵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직접 마주하자. 며칠 뒤 우연을 가장해 그녀가 자주 찾는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다. 오후 3시. 그녀가 좋아하는 민트차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그녀는 시간을 어기지 않았다. 정확히 3시 15분 문이 열렸고 미선이 들어왔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 이 나이에 이렇게 설렐 일이 남아 있었나 싶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멈칫했다. 놀란 듯 그리고 아주 서서히 입꼬리를 올렸다.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하고 단정했다. 시간은 그녀의 얼굴엔 주름을 남겼지만 목소리는 그 시절 그대로였다. 많이 놀랐죠. 제가 갑자기 이곳에 있는 걸 보고 나는 조심스럽게 웃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은편에 앉았다. 이런 자리를 만들까 말까 고민했어요. 사실 여전히 많이 조심스러워요. 그녀는 손끝으로 머그잔을 감싸며 말했다. 나는 그 말에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의 침묵. 그리고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혹시 당신이신가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병원비, 아이학비, 약국 다 당신이 한 건가요? 그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다. 그녀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 모든 게 불가능했어요. 근데 익명이라 쓰인 계좌, 약국 사장님이 무심코 흘린 말, 그리고 병원 행정직원이 실수로 말한 남자분이라는 단어.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밖에 없었어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뻗어 내 손등 위에 올려두었다. 고마워요. 정말.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돼요. 나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왜요? 내 아이가 나를 부끄러워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 부인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단호했다. 담담한 눈빛이 오히려 슬펐다. 그때 말이에요. 당신이 나한테 편지 남겼던 거 사실 알고 있었어요.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못 본 척했어요. 내 마음도 혼란스러웠으니까. 내가 먼저 도망쳤어요. 그날 수학여행 취소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일부러 안 갔어요. 그녀의 고백은 내 오랜 오해를 무너뜨렸다. 그때 내가 용기 냈다면 우리 인생 달라졌을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아주 천천히 그녀의 손을 덮었다.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게 돼서 고마워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처음과 같으면서도 아주 달라진 미소였다. 그 미소는 안녕을 위한 미소였다. 집 문을 열자마자 느껴졌다. 낯선 정적이 가라앉은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늦은 저녁 불도 다 꺼진 채 거실에 앉아있는 아내가 창밖을 보고 있었다. 나는 무심한 척 신발을 벗고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그녀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오늘은 민트차였어?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어쩌다 마셨다. 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다 알고 있다는 듯 그러나 아직 말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표정이었다. 혹시 그 사람을 만났어? 이번엔 눈을 피하지 않았다.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응. 만나서 얘기했어. 그 순간 짧지만 긴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이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 물컵을 꺼냈다. 손에 쥔 유리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냥 고맙다는 말.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 그게 다야. 그게 다라고? 그녀가 컵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내가 얼마나 눈치채고 있었는지 알아? 약국에 걸린 익명 기부자 명단. 병원에서 아이 학비 결제되었다는 소식. 내 남편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많은 걸 주면서도 내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또렷했다. 오랜 시간 꾹 눌러 참아온 말들이 터져나오듯 하나하나 힘을 담아 내뱉고 있었다. 나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당신 인생에서 얼마나 빗겨가 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 속엔 울분보다 깊은 체념이 있었다. 사랑했던 세월만큼 무뎌진 감정이 고요히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왜 말 안 했어? 나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말하면 당신이 다칠 것 같았어. 그 사람도 우리도 그냥 다 잃을까봐 겁이 났어. 잃기 싫었던 건 그 여자야? 나야? 그 물음은 정면에서 날아든 한 방이었다. 대답할 수 없었다. 어느 쪽이든 상처였으니까. 나는 말이야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였다고 생각했어. 내가 당신 옆에 가장 오래 있었다고 믿었어.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을 땐 눈동자에 물기가 고여 있었다. 하지만 당신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사람한테 있었던 거야.
그렇지?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어떤 부정도 그 순간의 진심을 덮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 사람 널 사랑하진 않았어. 그냥 고마워했을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웠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그 사람이 그랬어. 더 이상 도움받고 싶지 않다고. 당신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그녀가 나보다 먼저 미선의 말을 전했다는 사실에 나는 또 한 번 말문이 막혔다. 이제 그만하자. 우리.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뭐라고? 당장 무슨 결정을 하자는 건 아냐. 그냥 조금 떨어져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 어떤 원망도 분노도 담지 않은 목소리였다. 그게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잠시 잊고 있었던 것 같아. 나도 나를 좀 들여다보고 싶어.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거실에 남겨졌다. 깊은 밤 그 어떤 소리도 나지 않았다. 창밖의 바람조차 숨죽인 듯 조용했고 내 안에서도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사랑은 말하지 않으면 끝내 오해로 남는다는 걸. 며칠 동안 그녀는 말이 없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그건 함께가 아니었다. 한 지붕 아래 각자 다른 계절을 견디는 사람처럼. 아내는 말없이 식사를 준비했고 나는 말없이 수저를 들었다. 밥맛이 없었다. 미지근한 국처럼 우리 사이도 그렇게 식어 있었다. 하루는 식탁 위 국그릇을 다 비우고도 숟가락을 내려놓지 못했다. 아내는 조용히 내 눈치를 보더니 말없이 일어났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문득 떠올랐다.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가 나를 붙잡았던 날. 나는 다른 거 안 바래. 그냥 당신이 나한테 와줬으면 좋겠어. 그 말이 그때는 왜 그렇게 가볍게 들렸을까? 그 말에 담긴 간절함을 나는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그날 밤 나는 미선에게 편지를 썼다. 아니, 편지라기보다는 마음의 기록에 가까웠다. 미선아, 나 잘못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 도와주고 싶었던 건 사실이야. 너도 힘들어 보였고 내 아이도 내 아이처럼 느껴졌어.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 아마도 나는 너를 통해 내 청춘의 어떤 조각을 붙잡고 있었던 걸 거야. 이제 그 조각 내려놓으려 해. 편지는 붙이지 않았다. 그냥 서랍 맨 안쪽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밀어넣었다. 그리고 다음날 병원으로 향했다. 미선을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서였다.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더는 내 감정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싶지 않았다. 병원 앞 벤치에는 그녀가 있었다. 다소 지친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단정했다. 나를 보자 고개를 들었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미안해. 그 말은 생각보다 쉽게 나왔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미안해요.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 당신을 놓지 못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당신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아이도 저도. 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우리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그날 편지 읽고도 안 갔던 거 정말 미안했어요. 사실 나도 그때 당신 마음 알았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여전히 앞을 보고 있었다. 근데 내가 너무 어렸고 너무 겁이 많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 옆에 서기엔 나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그녀의 말에 나는 오래전 그 수학여행 전날 그녀 책상 위에 올려뒀던 쪽지가 떠올랐다. 그리고 다음날 텅 빈 그녀의 자리. 그게 전부였어. 나는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웃었다. 아주 작게. 이제 그만하려 해. 당신도 날 놓아줘.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웠어요.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한 번쯤은 그런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는 만나지 않기로 했다. 어떠한 미련도 남기지 않기로. 그날 집에 돌아오자 아내는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나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내가 수십 년간 간직해온 그 한 장의 청춘. 이젠 당신만 보려고 해. 그녀는 말없이 그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변했다. 여전히 말을 많이 나누진 않았다. 하지만 식탁 위에는 다시 두 개의 수저가 나란히 놓이기 시작했고 국은 따뜻한 온도로 끓고 있었다. 아내는 변함없이 조용했다.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게 그녀가 살아온 방식이었다. 젊은 날엔 그 무뚝뚝함이 답답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그녀의 침묵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안다. 아침 식사 중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 그 사람은 이제 어때? 나는 잠시 젓가락을 멈췄다.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된장을 푸던 손을 잠시 멈췄다. 괜찮아. 잘 지낼 거야. 더는 만나지 않을 거고 나도 정리했어. 그 말에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됐어.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그래, 그럼 됐어. 그 말 속엔 모든 게 담겨 있었다. 서운함도, 체념도,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믿음도. 나는 그날 그녀의 손등을 살며시 잡았다. 그녀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피하지 않았다. 미안했어.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지?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다. 그래. 혼자였어. 그런데 이제 괜찮아. 이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으니까. 그 순간 눈물이 났다. 아내는 울지 않았지만 나는 울었다. 내가 울었다는 걸 그녀도 알았을 것이다. 아무 말 없이 물컵을 내밀던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으니까. 그날 이후 나는 그녀와 산책을 다시 시작했다. 예전처럼 손을 잡진 않았지만 그녀의 걸음 옆에 내 걸음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계절은 여름을 지나 가을로 향하고 있었다. 나무 위엔 벌써 색이 들기 시작했고 하늘은 높아졌다. 그녀는 갑자기 말했다. 당신 민트차 좋아하게 된 거야? 나는 피식 웃었다. 그날 이후로는 안 마셨어.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그 맛 익숙해지면 자꾸 생각나니까.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다. 그녀도 웃었다. 참 오랜만이었다. 이렇게 함께 웃은 게. 우린 그렇게 아주 조금씩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다. 서랍 안을 정리하다 우연히 손에 닿은 작은 상자가 있었다. 오래된 나무 케이스, 예전에 여행 중 기념으로 산 물건이었다. 안에는 색이 바랜 사진 몇 장과 낡은 필름 카메라 한 대가 들어 있었다. 그 사진 속엔 젊은 우리가 있었다. 아내는 20살 초반이었고 나는 30을 갓 넘겼을 무렵. 아이 둘을 겨우 안고 찍은 가족사진 속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나는 어색한 미소로 그 옆에 서 있었다.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문득 그녀의 청춘이 나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무거운 희생 위에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날 밤 조용히 사진을 내밀며 물었다. 이거 기억나? 그녀는 손끝으로 사진을 받으며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응. 충청도 큰 댁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들른 휴게소였지.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흘려서 옷 다 버리고 그녀는 흐릿한 웃음을 지었다. 그땐 참 정신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리워.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때 당신 많이 힘들었지?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다 지나갔잖아. 당신한테 그 시절은 어땠어? 처음 듣는 물음이었다. 그녀가 내게 묻는다니.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시절 나는 늘 도망치고 있었던 것 같아. 나보다 더 나은 남편, 더 나은 아버지 그런 게 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뒤를 돌아봤어. 뒤라니? 그때 말 못했던 것들. 하지 못한 선택들. 그냥 내 어리석은 후회들이 자꾸 발목을 잡더라고. 그녀는 조용히 내 손을 덮었다. 그랬구나. 난 그게 나 때문인 줄 알았어. 내가 뭔가 부족해서 당신 마음이 자꾸 다른 데로 가는 줄 알았어. 나는 놀랐다. 그녀는 그동안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왔던 걸까?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너는 정말 좋은 아내였어. 나보다 훨씬 단단했고 그래서 내가 더 위축됐던 것 같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작게 말했다. 우리 청춘을 참 조용히 버텼구나.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와서야 알겠어. 그 시절 당신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참고 내려놨는지. 그런 말 들으니까 조금 위로된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처음으로 내 손을 꽉 잡았다. 오래전 첫 아이 태어났을 때처럼 병원 복도에서 손을 덥석 잡던 그때처럼.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잔잔하고 따뜻한 소리였다. 청춘이란 건 지나고 나면 모두 비슷한 모양의 후회가 남는다. 그 후회를 함께 견뎌준 사람이 내 옆에 있었다는 사실이 지금에 와서 가장 큰 위안이 되었다. 며칠째 밤마다 잠을 설쳤다. 이유를 모르겠다는 건 거짓말이었다. 서랍 맨 안쪽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 거라 믿었던 그 공간에 남겨둔 편지 한 통 때문이었다. 그날 미선에게 쓰고 붙이지 않은 편지.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그 편지가 사라져 있었다. 나는 허겁지겁 서랍 안을 헤맸다. 책상, 서랍, 옷장, 책 더미 사이 어디에도 없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혹시 그녀가? 그날 저녁 아내는 평소처럼 조용히 식사를 준비했다. 얼굴엔 평온한 기색이었지만 나는 그녀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서랍에 있던 편지 당신이 봤어? 식사 도중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젓가락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응, 봤어.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철렁이게 했다. 화났어?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화는 안 났어. 그냥 속상했어.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물컵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너무 낯설어서. 내가 알던 당신은 항상 앞만 보던 사람이었는데 나도 그렇게 믿었어. 그런데 그 편지 쓰면서 처음으로 내가 나한테 정직하지 못했다는 걸 알았어. 그녀는 말없이 내 얼굴을 바라봤다. 그 시선은 나무처럼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 편지 당신이 읽고 그렇게 조용했던 거 오히려 고마워. 그녀는 살짝 웃었다. 사실 그 편지를 읽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그래도 다행이다였어. 뭐가 다행인데? 당신이 그 사람한테 간 게 아니라 내게 그 편지를 남겼다는 것. 나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당신 마음이 어디에 있었든 결국 돌아온 곳은 여기였잖아. 그게 전부야. 나한텐. 그 순간 눈물이 찔끔 흘렀다. 부끄러웠다. 이렇게 늦게야 내가 그동안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알게 된 게. 그날 밤 나는 서랍을 다시 정리했다. 그리고 아내의 물건들도 함께 꺼내봤다. 우리가 처음 함께 했던 여행사진, 결혼식 청첩장, 아이들의 유치원 시절 그린 그림들. 그리고 그 사이 아내가 남겨둔 작은 쪽지 하나가 눈에 띄었다. 언제나 당신 옆에 있을게. 내가 당신을 고른 게 아니라 당신이 날 떠올릴 때 내가 곁에 있었으면 해서. 나는 조용히 그 쪽지를 접어 내 오래된 편지 위에 올려두었다. 둘 사이 아주 오랜 시간 묵혀왔던 감정이 그렇게 조금씩 풀려가고 있었다. 초가을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던 날 병원에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보내는 이는 윤미선. 그녀가 내게 직접 보낸 것은 아니었다. 병원 사회복지사를 통해 누구에게든 전달이 되면 좋겠다는 조건으로 남긴 편지라고 했다. 나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녕하세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누구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더라고요. 한 번의 시선, 한 조각의 온기에도 흔들리는 게 사람이니까요. 당신이 저를 도와준 것 알고 있었어요. 처음엔 모른 척했습니다. 고마움이 의존으로 변하는 순간 우리 둘 다 어긋날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점점 느꼈어요. 당신은 그 시절처럼 여전히 진심이었구나. 그런데도 말하지 않으셨던 것도 결국 저를 위한 배려였다는 걸. 그래서 저도 조용히 물러나려고 합니다. 당신 곁에 이미 너무 오래 지켜온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너무 따뜻한 분이라는 것도요. 저는 괜찮아요. 아이도 잘 자라고 있고 제 삶은 이제 조금 평온해졌어요. 언젠가 우연히 길을 걷다 마주치더라도 그냥 조용히 웃고 지나가 주세요. 그게 저희의 마지막 인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했어요. 윤미선 드린 편지를 읽고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어떤 생각도 들지 않았다. 오직 편지지 위에 남은 그녀의 필체만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다. 그녀는 떠났다. 내게서도 나의 과거로부터도. 말없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인사를 남긴 채 자신의 몫을 정리하고 간 것이었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묘한 안도감이 올라왔다. 허전함보단 오히려 무언가를 마침표로 정리해 주었다는 느낌이 더 강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에게 조심스레 편지를 내밀었다. 그녀는 잠시 읽다 말고 나를 바라봤다. 그녀 좋은 사람이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은 사람이었어. 아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운이 좋은 여자였네. 당신이 결국 돌아온 걸 보면.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났다. 울고 싶지 않았는데 흘러나오는 눈물을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말없이 아주 조용히. 그날 우린 처음으로 같이 잠들었다. 등 돌리지 않고 마주보며 서로의 숨결이 느껴지는 거리에서 아주 천천히 다시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처럼.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었다. 가을 아침 공기가 코끝에 닿았다. 냉기보다는 맑음이 먼저 들어왔다. 오래된 커튼 사이로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고 창밖 감나무엔 주황빛 열매가 수줍게 매달려 있었다. 거실로 나가니 아내가 작은 화병에 국화를 꽂고 있었다. 어제 마트에서 봤어. 이 계절엔 국화가 딱이더라.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이런 평범한 말들이 오히려 가장 마음을 안정시킨다. 여전히 무뚝뚝한 듯하지만 말 속에 배려가 가득한 사람. 오늘은 어디 나갈까? 내가 묻자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예전에 아이들 어릴 때 자주 갔던 시민공원 어때? 거기 단풍도 들었겠지. 나는 좋다고 했다. 그 공원 한동안 잊고 있었던 이름이었다.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관심이 없다는 핑계로 외면해왔던 시간들. 점심을 챙겨 먹고 가을 햇살을 따라 공원으로 향했다. 도심이지만 한적한 공간. 나무와 나무 사이를 걷는 길, 흙 냄새가 진하게 묻어나는 산책로. 옛 기억이 하나씩 떠올랐다. 기억나? 저 벤치. 예전에 당신이 커피 엎질러서 아이 울렸던 거. 그랬었나? 응. 그래서 내가 그날 2시간 동안 아이 안고 빙빙 돌았지. 우린 동시에 웃었다. 그런 사소한 기억이 지금은 가장 따뜻한 이야기라는 걸 살아보니 알겠다. 걷다가 어느 순간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는 가만히 손을 감쌌다.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체온, 그런데 전혀 낯설지 않았다. 있잖아. 응?
이젠 우리 남은 날들 더 조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시끄러운 건 이제 지쳤어. 그리고 당신하고만 천천히 걸어보고 싶어. 예전엔 늘 뛰어가거나 뒤처지거나 같은 속도로 걸은 적이 거의 없었잖아. 그 말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결심을 가장 잘 대변하는 말이었다. 우린 더 이상 빠르게 걷지 않아도 된다. 누군가를 앞서거나 기다릴 필요도 없다. 같은 속도, 같은 방향이면 그걸로 충분했다. 그날 우리는 공원 끝까지 걸었다. 단풍잎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고 발밑엔 낙엽이 부드럽게 깔려 있었다. 누군가의 뒷모습이 되지 않도록 서로 나란히 걸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다. 올해는 김장 많이 안 해도 되겠다. 아이들도 다 바쁘고 우리 둘 먹을 만큼만 하자. 좋아. 그럼 무김치도 좀 해줘. 당신 그거 좋아했지? 당신 손맛이 최고야. 그녀는 피식 웃었다. 늙어도 입은 참 까다로워. 나는 괜히 어깨를 으쓱였다. 그 모습에 그녀가 다시 웃었다. 웃음이 따뜻하게 돌아오고 있었다. 우린 다시 같은 집에 머물고 있었다. 늦은 오후 막내가 손주를 데리고 집을 찾았다. 오랜만에 들리는 아기의 옹알이에 거실이 환해졌다. 아내는 손주에게 단호박죽을 해주겠다고 부엌으로 갔다. 나는 손주에게 장난감을 쥐어주며 잠시 숨을 골랐다. 막내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요즘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어떻게? 모르겠어요. 말수가 줄긴 했는데 오히려 엄마가 편안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 나는 작게 웃었다. 그랬으면 좋겠다. 엄마한테 참 미안한 게 많거든. 막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잔을 들었다. 예전엔 참 무뚝뚝하셨잖아요. 엄마가 고생하는 거 다 알면서도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육아에 지쳐 울먹이던 아내, 혼자 시장을 오가며 장을 봤던 모습, 아이들 공부시키느라 새벽까지 앉아있던 뒷모습까지. 그땐 그게 다 당연한 줄 알았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련했어. 막내는 그 말에 살짝 웃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제라도 아버지가 엄마 손 잡아주시는 거 보니까. 그 순간 아내가 부엌에서 단호박죽 냄비를 들고 나왔다. 얘 조심해. 뜨거워. 손주가 아기 의자에 앉아 반짝이는 눈으로 죽을 바라봤다. 아내가 작은 스푼으로 떠서 손주 입에 가져가자 아기는 입을 쩍 벌리고 받아먹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정말 잘 자랐다. 이 아이도 우리 아이들도. 막내는 나를 보며 말했다. 아버지 이젠 그냥 자주 뵈러 올게요. 뭐랄까 엄마 혼자 감당하시게 하지 말고. 우리도 이제야 알겠어요. 둘이서 버텨온 시간들이 얼마나 컸는지. 나는 막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자주 와라. 엄마도 그거 은근히 기다리더라. 아내는 그 말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는 걸 나는 보았다. 저녁이 지나고 아이는 잠들었고 막내 부부는 돌아갔다. 다시 둘만 남은 집. 설거지를 마치고 아내가 내게 말했다. 오늘 참 좋았어.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이들 다 잘 컸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잘해온 거지? 그녀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기대었다. 우리는 말없이 그렇게 서로의 온도에 기대었다. 불 꺼진 거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부드럽게 벽을 타고 흘렀다. 그날 밤 나는 아내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그동안 모은 사진들을 정리한 앨범 한 권. 젊은 날의 우리 아이들 유년 시절 그리고 최근의 공원 사진까지. 아내는 조용히 페이지를 넘기며 중간에 멈췄다. 한 장의 사진. 우리 둘이 나란히 앉아있는 벤치 사진. 이거 언제 찍은 거야? 지난달. 공원에서. 몰래 찍었지. 그녀는 웃었다. 웃음에 잔잔한 눈물이 섞였다. 이제야 우리 둘 사진이 좀 많아졌네. 그 말에 나는 아주 작게 속삭였다. 앞으로 더 많이 찍자. 그리고 더 많이 함께 있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잡았다. 한 해가 저물어간다. 거실 창 밖 감나무 잎은 거의 다 떨어졌고 나뭇가지 사이로 붉게 물든 해가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라디오에선 옛 가곡이 흐르고 부엌에선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퍼졌다. 나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있었다. 작은 메모지를 꺼내 이름 없이 적어본 단어들. 미안함, 고마움, 익숙함, 사랑 그렇게 많은 말들이 이 안에 담겨 있었지만 결국 한 사람의 이름으로만 정리되었다. 그녀였다. 나와 삶을 함께 살아온 사람. 고비마다 나를 지켜봐준 사람. 그리고 내가 가장 크게 빚진 사람이었다. 아내는 식탁에 국을 올리고 조용히 앉았다. 당신 무슨 생각해?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우리가 참 오래도 버텼지. 버틴 건가? 그냥 살아낸 거겠지. 그래. 살아냈다. 그리고 지금은 살아가는 중이고. 그녀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남은 날들 어떻게 살고 싶어?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크게는 바라지 않아. 그냥 당신이 웃는 날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
내가 옆에 있으면서도 자주 외롭게 했던 것 같아서. 그녀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아무 말 없이 오래도록. 나도. 그냥 이대로 좋다. 특별할 것 없이 당신이 집에 들어오는 발소리 들리고 함께 저녁 먹고 함께 자는 밤이 이젠 가장 편해. 창밖엔 첫눈이 흩날리고 있었다. 작고 부드러운 조각들이 유리창 위로 내려앉았다. 우리는 말없이 함께 그걸 바라보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가 죽고 나서도 내 사진은 너무 오래 남겨두지 마. 너한테 짐이 될까봐. 아내는 웃었다. 그 웃음 안에 울음도 있었다. 그럴 리가. 당신은 내 반쪽이었어. 내가 살아있는 한 그 반은 내 안에 있을 거야. 그 말에 나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손을 꼭 잡았다. 따뜻한 체온이 손끝에서 가슴까지 번져왔다. 밤이 깊어갈 무렵 아내는 내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오래된 손편지와 함께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썼던 반지였다. 이거 어디서 찾았어? 이사할 때 잃어버렸던 줄 알았는데 장롱 안에서 나왔어. 당신한테 주고 싶었어. 나는 조용히 반지를 쥐었다. 그리고 아내의 손가락에 그 반지를 다시 끼워주었다. 이젠 이 손 놓지 않을게. 끝까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속삭였다. 같이 있어줘. 내가 끝나는 날까지. 끝나지 않아. 우리가 있는 한 계속 이어지는 거야. 우리 이야기로.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다시 선택했다. 젊은 날의 후회도, 가슴 시렸던 기억도, 말하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도 결국엔 다 이 사람 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었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었다. 말없이 식탁에 수저를 놓고 함께 국을 떠먹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안심하는 것. 그 평범함을 지키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란 걸 이제야 알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안다. 이 사람 곁이 내 집이란 것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